서구 문화를 꽃피운 르네상스의 발원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문명과 역사의 화려한 중심지다. 특히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서막을 연 도시로 불린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상인들은 은행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경제는 물론 정치와 종교, 예술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고리 대금업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 당시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이자 대부는 중죄에 해당됐다. 이탈리아 상인들, 지배계급인 이들이 예술을 후원하고 또는 인문학을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세, 즉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상인들은 영혼마저 구원받기를 원했고 교회에 많은 미술품들을 기증했다. 수많은 제단화가 그려졌고 이를 위해 상인들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EBS 특별기획 통찰, 르네상스 시대. 뛰어난 예술품의 탄생 뒤에 숨겨진 이탈리아 상인들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강의 주제는 아마 밝음 그리고 어둠 두 개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는 불어입니다. 즉 재생, 부활. 유럽인들의 인식,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식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고대에 찬란했던 어떤 문명의 빛이 중세 1000년 이상의 어떤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사라졌다가 이 빛이 다시 소생한 부활한 시기를 자신들이 사는 르네상스 시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고전 문화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시기, 때로는 근대의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밝음이라는 이 단어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근대의 어떤 전조로서 르네상스 시기를 후원했고 실제로 만들었던 주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상인들이 왜 이 예술가들 또는 학자,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했을까? 이것은 결국에 사후세계, 즉 죽은 이후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둠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밝음과 어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제 강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어떤 도시국가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 그리고 피렌체, 그리고 제노바, 밀라노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도시가 이룩하는 업적을 치장하고 또는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새로운 건축물들을 또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화려하게 당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성당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역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 어떤 배치 그리고 도시 공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또는 도덕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 오늘은 제가 주로 베네치아하고 그 다음에 피렌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관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꼭 봐야 되는 게 어딜까요? 도시 중심이겠죠. 이탈리아 말로 첸트로라고 그럽니다. 센터죠. 이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그 도시를 수호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수호 성인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곳, 베네치아의 어떤 정치와 행정 또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산 마르코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연상이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산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마가 성인이라는 뜻이죠. 마르코 성인. 이탈리아식으로는 마르코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르코보다는 뭐가 익숙한가요? 마가죠. 이 마가는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신약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 복음의 저자입니다. 즉 베네치아의 역사는 이 마가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가시면 마가는 잘 못 봐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즉 대성당인 산 마르코 대성당, 그 이름이 남아 있죠. 근데 마가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호 신물에 해당하는, 즉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마가를 지켜주고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죠. 베네치아 가시면 뭐가 있나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즉 산 마르코 성인과 날개 달린 사자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네치아 그 메인 광장에 가시면 항상 이 날개 달린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가와 관련된 마가를 기리는 어떤 대성당을 도시의 중심에 짓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도시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렌체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이 대성당, 우리가 뭐 간단하게 두오모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오모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근데 피렌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된, 그래서 수호 성인이 둘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당 앞에 세례자 요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의 중심은 기독교 역사를 반영하고 그 도시를 수호하는 성인에게 바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실은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 지배계급 또는 정부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지배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르네상스 수업 시간에 항상 이 초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대성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초상화 보시면서? 이 초상화의 인물은 1500년경 전후한 그 시기에 베네치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베네치아는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이 공화국을 이끌었던 수장을 도제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말로. 이 도제였던 레오나르도 로레다니라는 사람입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대변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초상화가 아닐까. 즉 베네치아의 어떤 단결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옷은 어떤가요? 있어 보이죠, 그죠? 이 비단 옷에, 그리고 이게 이 모자가 베네치아 도제가 쓰는 일종의 전용 모자입니다. 즉,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베네치아의 그 강함, 베네치아가 지중해를 아우르는 해상제국, 그리고 이 당시 베네치아는 작은 섬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론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이 시기 베네치아는 동지중해, 예컨대 크레타 섬도 베네치아였고요. 그리고 동지중해에 있는 또 다른 큰 섬, 키프로스,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이 섬도 베네치아 영이었습니다. 또 베네치아는 북부 이탈리아에 상당히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베네치아는 소국이 아니라 동지중해 스타토 다 마레, 또는 스타토 다 마레는 해상 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스타토 다 테르라, 즉 육상 영토를 가진 명실 상부한
물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섬나라가 바다와 육상에 엄청난 영토를 그것도 몇백 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라는 이 문화, 예술과 또는 문화로 대변되는 이것을 후원했을까? 지중해 무역이 크게 번창했던 중세 이탈리아. 그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인 세력은 자본과 이윤 축적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했다. 부를 쌓은 상인들은 다시 이자 대부업을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해갔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이자 대부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자 대부업자들에겐 제7의 지옥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중죄에 해당했고 결국 상인들은 구원에 대한 절실함으로 미술품을 후원하게 된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를 후원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명예심, 국가를 위한 어떤 헌신,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유럽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다. 우리 도시가 가장 위대하다. 이런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후원한 여러 이유 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가가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간과하기 좀 쉬운 요소, 문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상인들, 지배계급인 이들이 예술을 후원하고 또는 인문학을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세, 즉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르네상스 시기의 그 그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기의 새로운 어떤 주제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여전히 많이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스토리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그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기를 이해하는, 때로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르네상스가 이전 시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소비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2세기 중엽에 그려진 수태고지입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그려진 주제입니다. 어떤가요? 12세기 중엽이 심플하죠. 12세기까지만 해도 수태고지의 핵심 내용은 기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구도도 어때요? 심플합니다. 반면에 이 15세기 르네상스 전성기에 그려진 수태고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보면 수태고지?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설명을 안 하면 저게 수태고지인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기에 성령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나요? 그 그림 상단부 왼측에 있습니다. 그 성령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마리아가 어디 계신가요? 잘 몰라요. 또 사실은 오른쪽 하단부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르네상스 시기는 약간의 그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들,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그림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나요? 화려한
이 시기는 성모 마리아가 주로 책을 읽고 계세요. 책도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집, 방안 어떤가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작새 있죠. 아마 저 카페트는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쪽에서 생산된 비싼 터키 양탕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세히 그 그림을 안에 보시면 유리병이 있습니다. 요즘도 베네치아 가면 꼭 사셔야 되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뭔가요?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벌써 이 시기에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고가의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리병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그림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이제 세상은 우리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달라졌어.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상세도를 보시면 그 그림 속의 화려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저 그림은 뭔가요? 여전히 수태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태고지가 여전히 그 화가들이 그린 중요한 주제이긴 했지만 이제는 좀 다른 식으로 그렸다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미술품이 상품이다. 결국에는 지배계급인 상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근대 소비사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를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세, 즉 4, 5세기의 어떤 구원입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 또는 조각, 그림에 투자했을까요?